안녕하세요. 황혼의 속마음을 대변해드리는 사연지기 인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명절, 그 따뜻한 이름 뒤에 숨겨진 수많은 감정들이 있죠. 기쁨도 있고 설렘도 있지만 때로는 서운함과 외로움도 함께 찾아옵니다. 오늘은 전주에 사는 63살 박명애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독한 시집살이를 견뎌내며 내 며느리에게만큼은 같은 고생을 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하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명절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도 실은 내색 안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 며느리가 처음으로 서울 자기 집에서 명절을 준비하겠다고 했답니다. 명희 씨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지만 명절날 명희 씨는 가족 단톡방에 다음부터 명절은 각자 알아서 하라고 더 이상 명절 준비 안 하겠다고 썼다는데요. 과연 명절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명희 씨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선아, 민정이한테 사과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저는 결혼 후 처음으로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맨날 아가씨 편만 드시네요. 저는요? 저도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살 전북 전주에 사는 박명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시어머니가 명절 때문에 가슴 아리를 하게 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입니다. 혹독한 시집살이를 겪었던 저는 단 하나만 다짐했어요. 내 며느리에게만큼은 절대 그러지 말자. 그래서 명절마다 모든 걸 혼자 준비했죠. 며느리는 손주만 보면 된다고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 며느리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저희 집에서 명절 지내요. 제가 준비할게요. 저는 감동했어요. 드디어 며느리가 나의 고생을 알아보고 나서는구나. 드디어 명절의 무게를 이해하기 시작했구나. 하지만 서울에 도착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냉동식품, 포장된 반찬, 그리고 배달 갈비찜이었습니다.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어머니, 왜 꼭 직접 만들어야 해요? 며느리의 당당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명절날 저는 가족 단톡방에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부터 명절은 각자 알아서 하세요. 저는 더 이상 명절 준비 안 합니다. 처음으로 명절을 거부한 그날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시집을 간 건 26살 때였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새댁이었죠. 하얀 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든 제 모습이 지금도 앨범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참 순진했어요. 시집살이가 뭔지도 모른 채 그저 행복한 결혼 생활만 꿈꿨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벽 5시면 방문을 두드렸어요. 밥상을 차려라, 청소를 해라, 빨래를 개라.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죠. 제가 조금이라도 느리게 움직이면 한숨을 쉬시거나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보셨어요. 말로 하시진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제 가슴은 조여들었습니다. 특히 명절이 다가오면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일주일 전부터 준비가 시작됐죠. 장을 보러 시장에 가는 것부터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다듬고 생선을 손질하고 고기를 재우고 모든 게 제 손으로 이뤄져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지켜보시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고 간섭만 하셨어요. 명절 전날 밤이면 새벽까지 전을 부쳤어요. 손은 기름에 데이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번 쳐다보시면 또 일어나서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잠도 못 자고 명절 아침을 맞이하면 저는 거의 탈진 상태였어요. 남편에게 힘들다고 말했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 남편은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그게 제 운명이라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아들 현수를 낳고 딸 민정이를 낳고 그렇게 애들을 데리고도 명절 준비를 했어요.
우는 아이를 업고 달래가면서요. 그렇게 모진 세월을 견뎠어요.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화상 자국이 남았고 허리는 자주 아팠지만 저는 그냥 살았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께서 연세가 드시면서 조금씩 명절 준비를 제게 맡기기 시작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했죠. 민정이가 중학생쯤 됐을 때는 옆에서 도와주기도 했고, 현수도 가끔은 심부름을 해주기도 했어요. 그러다 현수가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 선아를 처음 봤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만큼은 절대로 내가 겪었던 그런 시집살이를 시키지 말자고요. 제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며느리에게는 그런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은 결혼하자마자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고 임산부 신경 쓸까봐 명절에는 오지도 말라고 했어요. 아이가 돌 지난 후부터 아들 내외가 명절에 집에 왔습니다. 첫 명절부터 제가 말했습니다. 선아야, 넌 우주만 잘 봐. 음식은 내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선아는 처음엔 미안해하며 도와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진심으로 괜찮다고 쉬라고 말했죠. 제 며느리가 명절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우주가 커가고 그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그러는 동안 저는 여전히 명절마다 모든 준비를 혼자 했어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잡채를 만들고 갈비찜을 하고 선아는 항상 우주를 돌보며 거실에 있었고 저는 주방에서 혼자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괜찮았어요. 며느리가 편하게 쉬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제가 뿌듯했죠. 내가 겪었던 그 고통을 이 아이는 겪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나이도 어느덧 60을 넘었어요. 예전처럼 체력이 받쳐주지 않더군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고 나면 명절 당일에는 거의 탈진 상태가 됐습니다. 허리는 자주 아팠고 무릎도 시큰거렸어요. 주방에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퉁퉁 부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여전히 거실에서 편하게 쉬고 있었어요. 우주랑 그림도 그리고 텔레비전도 보고 스마트폰도 하면서요. 저는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데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예전에는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서운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재작년 설날이었어요. 제가 전을 부치다가 어지러워서 잠깐 앉아 있었는데 선아가 물을 한 잔 가져다 주더니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넌 우주 보고 있어. 그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도와주고 싶으면 그냥 도와주지. 왜 물어보기만 할까? 그때부터였어요. 제 마음속에 조금씩 무언가가 쌓이기 시작한 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렇다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런 감정이었어요. 서운함일까요? 외로움일까요? 아니면 배신감 같은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명절이 다가오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또 혼자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미리부터 피곤함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죠. 제가 먼저 혼자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며느리는 늘 예의 바르고 공손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명절이 끝나고 나면 일주일은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죠. 남편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건 단순히 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혹시라도 예전의 시어머니처럼 보일까봐 두려워서요. 그렇게 또 한 해를 보냈어요. 제 마음속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졌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은 달랐습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추석을 준비하던 때가 기억나요. 명절 3일 전부터 장을 보러 갔죠. 전통시장에 가서 생선도 고르고 고기도 사고 나물거리도 한가득 샀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워서 팔이 저릿저릿했지만 그래도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야 맛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는 쉴 틈이 없었어요. 생선부터 손질했습니다. 비늘을 긁어내고 내장을 빼고 깨끗이 씻어내는 작업이 한두 시간은 좋게 걸렸죠. 손에서 비린내가 배어 나왔어요. 아무리 비누로 씻어도 그 냄새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엔 나물을 다듬었어요.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콩나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듬고 데쳐서 양념을 했죠. 고사리는 특히 손이 많이 가요. 질긴 부분을 일일이 떼어내야 하고 삶는 시간도 오래 걸리거든요. 허리를 굽히고 앉아서 몇 시간씩 일하다 보면 등이 뻐근하고 목덜미가 뻣뻣해졌습니다. 명절 이틀 전부터 저는 부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음식 준비를 했어요. 아들 내외는 명절 하루 전에 집에 왔습니다. 제가 음식 준비하는 동안 며느리 선아는 어디 있었을까요? 거실에서 우주랑 함께 있었어요. 레고 블록을 쌓기도 하고 색칠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림책을 읽어주기도 했죠. 가끔 우주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여유롭게 아이랑 놀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어요. 제가 먼저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며느리가 편하게 지내는 걸 보려고 이렇게 시작한 건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참았습니다. 오후가 되니 팔이 저리고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못 견디겠더군요. 잠깐 소파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선아가 우주 손을 잡고 방에서 나왔어요. 그리고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저희 산책 다녀올게요. 우주가 밖에 나가고 싶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녀와. 날씨도 좋으니까 많이 놀다 와.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론 조금 허탈했습니다. 산책 갈 시간은 있으면서 왜 주방에 들어와서 뭐 하나 도와줄 생각은 안 하는지. 하지만 그런 말은 삼켰어요. 선아와 우주가 나간 뒤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혼자만의 공간이 됐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서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부침가루에 물을 섞고 애호박도 썰고 감자도 채 썰었습니다. 프라이팬이 달궈지면 기름을 두르고 하나씩 전을 부쳤어요. 기름이 튀었어요. 손등에 뜨거운 기름 방울이 튀어서 화끈거렸죠. 재빨리 찬물에 손을 씻었지만 빨갛게 자국이 남았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명절 때마다 손에는 이렇게 화상 자국이 생기곤 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선아와 우주가 돌아왔어요. 우주는 아이스크림을 손에 들고 있었고 선아는 편의점 비닐봉지를 들고 왔더군요. 거실 소파에 앉더니 텔레비전을 켰어요. 우주는 소파에 앉아서 만화를 보기 시작했고 선아는 스마트폰을 보며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힐끗 봤어요. 그러고는 다시 전을 부치기 시작했죠. 동그랑땡도 만들어야 하고 육전도 부쳐야 했으니까요. 고기를 치대고 양념을 하고 동그랗게 빚어서 부침가루를 묻혔습니다. 손이 끈적끈적해졌어요. 한참을 일하다가 문득 목이 말랐어요. 물을 마시러 냉장고 쪽으로 가는데 선아가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군요. 편안한 자세로 다리까지 쭉 뻗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번엔 김을 잘라야 했어요. 제사상에 올릴 김을 네모나게 잘라서 접시에 담아야 했죠.
가위로 자르려니 손목이 아팠어요. 힘이 잘 안 들어가더군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가서 선아에게 말했습니다. 선아야, 김 좀 잘라줄 수 있을까? 손목이 좀 아파서 그래. 선아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어머니, 제가 하면 삐뚤빼뚤하잖아요. 어머니가 하시면 훨씬 예쁘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다시 스마트폰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깐 멈춰 섰어요. 뭐라고 더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김 자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안 도와주는 걸까요? 삐뚤빼뚤해도 상관없는데 말이에요.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이 공모전 나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 모양이 안 나와도 괜찮은데. 하지만 저는 그냥 돌아섰어요. 부엌으로 다시 들어가서 아픈 손목을 감싸 쥐고 김을 잘랐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손목은 점점 더 아팠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이 외출했다 들어왔어요. 부엌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여보, 이거 다 당신이 한 거요? 선아는 안 도와줬어? 제가 괜찮다고 혼자 하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좀 도와주지. 당신 나이가 몇인데. 저는 쓴웃음을 지었죠. 남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가 안 도와준다는 걸요. 하지만 남편도 저도 며느리에게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하지는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특히 허리와 손목이 심했죠. 옆에 누워있는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도 되는 걸까? 언제까지 내가 혼자 다 해야 하는 걸까? 며느리는 정말 내 마음을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선아에게 말해보기로 했어요. 부엌에서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데 선아가 우주 손을 잡고 나왔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선아야, 내년 명절은 너희끼리 여행 가도 괜찮아. 엄마 나이도 많아서 너희 일찍 오면 밥 해주는 것도 좀 힘들어서 그래. 선아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명절인데 당연히 와야죠? 저희가 안 오면 어머니 섭섭하시잖아요. 그리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희 꼭 올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고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동시에 답답했습니다. 오겠다는 건 좋은데 와서 뭘 할 건지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냥 오기만 하면 되는 걸로 아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죠. 그래, 그럼 다음 명절도 우리 다 같이 보내자.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또 혼자서 다 준비하겠구나. 또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져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명절이 제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지 말이에요. 설이 한 달쯤 남았을 때였어요. 저는 그날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잠시만 밖에 나가도 몸이 얼어버리는 계절이었습니다. 그런 계절이 오면 저는 자연스럽게 명절을 떠올리게 돼요. 아, 또 준비해야 하는구나 하고요. 그때 선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엔 문자를 주로 하는데 그날은 전화를 했더군요. 저는 손을 닫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선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들떠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인가 궁금했죠.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저는 소파에 앉으며 물었어요. 선아는 잠깐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설 저희 집에서 지내면 어떨까요?
어머니는 그냥 몸만 오세요. 준비는 제가 다 해놓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집에서 명절을 하겠다고, 준비를 자기가 하겠다고. 선아야, 정말이야? 괜찮겠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선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항상 어머니만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번엔 제가 해보고 싶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준비해 놓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며느리가 그동안 명절 준비에 거의 손도 대지 않았던 며느리가 스스로 자기 집에서 명절을 하겠다고 제안을 한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로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 외로움, 피곤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아, 드디어 며느리도 명절의 무게를 이해하게 됐구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 됐구나. 그런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제가 말했어요. 여보, 이번 추석에 선아네 집에서 명절한대요. 선아가 준비를 다 하겠대요. 남편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선아가 그런 말을 했어?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정말 기특하지 않아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며느리도 이제 철이 들었나 봐. 잘 됐네. 당신도 이제 좀 쉬어야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거든요. 이번 명절은 혼자 끙끙대지 않아도 되겠구나. 며칠 뒤 선아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는 정말 옷가지랑 세면도구만 챙겨 오세요. 나머지는 다 제가 준비해 놓을게요. 아, 그리고 아가씨하고 친척분들께는 어머님께서 전해주세요. 저희 집에서 명절 지낸다고요. 저는 감격스러워서 목이 메었어요. 그래, 알았어. 선아야, 정말 고맙구나. 근데 힘들면 엄마가 도와줄게. 너무 무리하지 마.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오세요. 선아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저는 그 자신감이 참 든든하게 느껴졌죠. 아,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컸구나. 이제 명절 준비도 혼자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구나. 명절이 다가오면서 저는 이상하게 들떠 있었어요. 평소엔 명절이 가까워지면 마음이 무겁고 우울했거든요.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면 미리부터 피곤이 밀려왔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명절은 달랐어요. 기대가 됐습니다. 장을 볼 필요도 없었어요. 재료를 손질할 필요도, 전을 미리 부칠 필요도 없었죠. 선아가 다 준비한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그저 옷가지만 챙기면 됐어요.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명절을 맞이하는 건 결혼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딸 민정이가 전화를 해왔어요. 엄마, 새언니가 진짜 준비 다 한대? 민정이 목소리에도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러게 말이야. 나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근데 선아가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 엄마, 그럼 이번 명절은 덜 힘들겠다. 허리도 안 좋은데 너무 잘 됐어요. 민정이가 기뻐해 주었어요. 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를요. 명절 전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쌌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손주 우주에게 줄 선물 하나. 짐이 정말 가벼웠어요. 남편과 함께 전주역으로 갔어요. KTX를 타고 서울로 가는 거였죠. 기차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참 평온했어요. 들판을 지나고 산을 지나고 도시를 지나가는 풍경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편하게 명절 보내는 거 처음 아니에요?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게. 이제야
당신도 좀 쉬게 됐네. 며느리 덕분에. 기차가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저는 점점 더 기대가 됐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준비해 뒀을까? 어떤 음식들을 만들어 뒀을까? 집은 어떻게 꾸며뒀을까? 상상만 해도 즐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며느리가 명절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깨닫게 됐으리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마 며느리도 준비하면서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제 마음을 이해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했죠. 앞으로는 우리가 번갈아 가며 명절 준비를 할 수 있겠구나. 어떤 해는 내가 하고, 어떤 해는 며느리가 하고, 그렇게 서로 나누면 둘 다 덜 힘들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니 미래가 밝게 보였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서울역에서 딸 민정이를 만났어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만나서 함께 아들 내외 집으로 가기로 했죠. 남편이 캐리어를 끌고 저는 손주 선물 가방을 들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아들 내외 아파트까지는 지하철로 30분쯤 걸리는 거리였어요. 평소 같으면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이번엔 짐도 가볍고 마음도 가벼워서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지하철 안에서 민정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며느리가 무슨 음식을 준비했을까? 저는 부쳤을까? 나물은 무쳤을까? 갈비찜은 했을까? 하나하나 떠올리며 이야기했죠. 그리고 며느리가 맛있게 해놨을 거라고 믿었어요. 드디어 며느리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남편 민정이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는데 웃고 있더군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던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야. 며느리와 함께 명절을 나눠서 준비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 관계도 더 좋아질 거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될 거야.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네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마치 처음 시집 가던 날처럼 설레고 긴장됐어요.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집안에서 우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다. 할머니 왔어. 곧이어 문이 열리고 며느리 선아와 손녀 우주가 나왔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희를 맞이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오셨어요. 아가씨도 오셨네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며느리의 환한 미소를 보며 이번 명절은 정말 특별한 명절이 되겠구나 싶었죠. 제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변화가 드디어 시작되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기대가 얼마나 컸던 건지, 그리고 그 기대가 얼마나 큰 실망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요. 저는 뛰어나온 손녀 우주를 안아줬어요. 우주야, 할머니 할아버지 왔다. 남편도 우주를 꼭 안아 올렸습니다. 5살 된 손녀는 제 품에서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며느리 선아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편하게 들어오세요. 며느리는 밝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심했죠. 앞치마까지 두르고 있으니 열심히 준비했나 보구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깨끗했어요. 거실 소파도 정리되어 있고 TV도 꺼져 있었죠.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슬쩍 주방 쪽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주방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음식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어요. 명절 준비를 하면 보통 부엌이 어질러지기 마련인데 싱크대가 너무 깨끗했어요. 조리대도 비어 있었고요. 명절 준비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아야, 음식은 어디 있어?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냉장고로 갔습니다. 여기요, 어머니. 다 준비했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마트에서 파는 냉동만두 2봉지가 있었어요.
큰 봉지였죠. 그 옆에는 냉동 해물파전 2팩이 있었고요. 그리고 포장된 양념 불고기와 손질되어 하나씩 포장되어 있는 고등어 2마리. 사과, 배 그게 전부였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다야. 며느리는 제 표정을 못 봤는지 계속 밝게 말했어요. 아, 그리고 갈비찜은 배달시켰어요. 어머니,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배달 음식 진짜 맛있거든요. 제가 리뷰 100개 넘는 곳으로 골랐어요. 며느리는 핸드폰을 꺼내 배달앱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프리미엄 갈비찜 세트 89,000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겨우 목소리를 냈어요. 선아야, 제사 음식을. 며느리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죠. 네. 어머니, 제사 음식 다 있잖아요. 냉동만두로 만두국 끓이면 되고, 해물파전은 전자레인지 돌리면 되고요. 그 순간 뒤에 있던 딸 민정이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새언니. 전이랑 나물은요?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것도 다 샀어. 냉장고 아래 칸 봐봐. 며느리가 냉장고 아래 칸을 열었어요. 안에는 마트 반찬 코너에서 파는 플라스틱 용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도라지, 고사리. 모두 공장에서 만든 반찬들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7년 동안 손으로 직접 만들어 온 명절 음식들이 떠올랐어요. 명절 며칠 전부터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나물들, 하나하나 다듬고 데치고 무친 기억들. 그게 이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사온 음식으로 대체된 거였습니다. 선아야, 제사 음식을 이렇게. 며느리는 제 표정을 보고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정말 다 이렇게 해요. 제 친구들도 다 배달시켜요. 편하고 맛도 괜찮아요. 왜 꼭 직접 만들어야 해요? 왜 직접 만들어야 하냐고요?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37년 동안 제가 지켜온 것, 그 정성스러움, 그게 며느리에게는 그냥 귀찮은 일이었던 거죠.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여보, 저는 겨우 고개를 돌려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저는 거실 소파로 비틀비틀 걸어갔습니다. 주저앉으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며느리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힘드셨죠? 먼저 좀 쉬세요. 차를 받아들었지만 마실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민정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냉동식품도 요즘 기술이 좋아서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배달 갈비찜은 내일 아침에 받을 거예요. 시간 맞춰서 주문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봤어요.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었죠. 며느리가 사는 세상은 냉동만두와 배달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설 당일이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눈이 떠져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주방을 보니 어제와 똑같았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죠. 냉장고 안에는 여전히 냉동 만두와 플라스틱 용기 반찬들만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어요. 이대로 제사를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준비한 걸 무시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잖아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일어나 나왔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며느리는 하품을 하며 주방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더니 냉동 만두를 꺼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아야. 그래도 제사 음식은 조금 더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며느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머니, 이거면 충분해요. 만두국 끓이고, 파전 데우고, 고기 볶고 나물 담으면 되잖아요. 갈비찜도 곧 배달 올 거고요. 어머님은 과일만 좀 잘라주세요. 충분하다고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만들어 온 제사상이 떠올랐어요. 정성스럽게 부친 전, 손으로 하나하나 다듬은 나물들, 새벽부터 푹 고아 만든 갈비찜. 그게 이제 냉동식품으로 대체되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나왔어요. 조용히 제 옆에 앉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죠. 여보, 어떻게 할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오전 8시쯤 되자 갈비찜이 배달 왔습니다. 며느리가 현관으로 달려가 큰 상자를 받아왔어요. 상자를 열자 안에는 갈비찜이 담긴 용기가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였죠. 며느리는 신나서 말했어요. 보세요, 어머니. 리뷰에서 진짜 맛있다고 했어요. 갈비도 엄청 크대요. 용기를 열었습니다. 갈비는 확실히 컸어요. 하지만 제가 만든 갈비찜과는 달랐습니다. 색깔도 너무 진했고 냄새도 인공적이었어요. 며느리는 그걸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딸 민정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언니, 그래도 저는 우리가 붙이면 어때요? 제가 도와줄게요. 며느리가 민정이를 쳐다봤어요. 표정이 조금 굳어졌죠. 아가씨, 왜요? 뭐 문제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명절이잖아요. 조금은 직접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해서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가씨는 아직 결혼 안 해봐서 몰라요. 명절 준비가 얼마나 힘든지. 저도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면서 정말 바쁘거든요. 이렇게라도 준비한 게 어디예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며느리 말도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그동안 한 번도 배우려고 하지 않은 건 또 다른 문제였어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왜 꼭 직접 만들어야 해요? 돌아가신 분들이 맛을 아세요? 중요한 건 마음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누가 명절 음식 직접 만들어요? 그 말에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아야, 네, 어머니.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지? 그럼 너는 시집 와서 명절 때마다 내가 부엌에서 혼자 일하는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어? 며느리가 대답을 못했어요. 말문이 막혔나 봐요. 저는 너는 거실에서 편하게 TV 보고 우주랑 놀고 책 읽었지. 나는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새벽부터 일어나 하루 종일 부엌에 서 있었어. 허리가 아파도 손을 베어도 참고 일했어. 그게 바로 마음이었어. 그런데 넌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니? 며느리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지 알고 나도 힘들었지만 가족들 좋은 거 먹이려고 참았다. 이번 명절 때 내가 준비한다고 해서 얼마나 기특하다고 생각하고 기대했는지 아니?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저도 정말 바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준비한 거예요. 남편이 중재하려고 했어요. 여보, 진정해. 선아도 나름대로 준비했잖소. 당신도 입 다물어요. 저는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거실에서 TV만 봤잖아요. 며느리 옆에 앉아서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저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37년 동안 쌓인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9시쯤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작은아버지와 고모 가족들이었어요. 서울과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셨죠. 모두 밝은 얼굴로 들어오셨습니다. 아이고 선아야, 제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네. 어쩜 이리 기특한 생각을 했니?
우리도 부산까지 안 가고 서울로 오니 가깝고 좋네. 친척분들이 말하며 자리에 앉으셨어요. 저는 제사 준비를 하느라 바빴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사상을 차리는 일이었죠. 준비는 이미 끝나 있었으니까요. 냉동만두로 끓인 만두국, 냉동 파전, 마트 반찬, 배달 갈비찜. 저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어쩔 수 없이 상을 차렸습니다. 친척분들이 제사상을 보는 순간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고모님이 제사상을 유심히 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이거 냉동 파전 아니야? 작은아버지도 만두국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이거 냉동만두 아니냐? 며느리 선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도 부끄럽기는 마찬가지였어요. 37년 동안 내가 손수 만든 제사상을 자랑스럽게 차렸는데 이제는 이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나갔어요. 제사를 지냈습니다. 절을 하고 술을 따르고 밥을 올리는 동안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이 제사상을 보면 뭐라고 하실까? 그분은 그렇게 엄격하셨는데.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친척분들은 냉동 파전을 한 입 베어 물고는 서로 눈치를 보셨어요. 맛이 없었던 거죠. 배달 갈비찜도 너무 짰습니다. 마트 반찬들도 조미료 맛이 너무 강했고요. 고모님이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선아야, 요즘은 이렇게 준비하는구나? 며느리가 약간 방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고모님.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옆에 있던 아들 녀석이 말했어요. 고모, 요즘 일일이 만들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는데. 고모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으셨죠. 오후가 되자 분위기는 더 나빠졌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에서 한숨을 푹푹 쉬었거든요. 제가 설거지를 하는데 며느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아, 진짜 명절 너무 싫어. 왜 꼭 이렇게 모여야 하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작은아버지가 당황하셨어요. 제사는 가족이 모이는 날인데 며느리가 불만을 드러낸 거였으니까요. 제가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벌렁 누워 있었어요. 핸드폰을 보면서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아야, 설거지 좀 도와줄래? 며느리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너무 피곤해요. 며칠 전부터 계속 명절 준비하느라. 준비한 게 뭐가 있어? 그냥 다 산 거잖아. 저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말하지는 않았어요. 딸 민정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정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착한 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소파에서 일어나 민정이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가씨는 참 부지런하다. 결혼하면 시어머니가 좋아하시겠네. 그 말투가 좀 이상했어요. 비꼬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민정이는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말했어요. 근데 아가씨는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결혼하면 알 거예요. 명절이 얼마나 힘든지,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민정이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새언니. 저는 그냥 엄마 도와드리는 거예요. 나도 알아요. 근데 아가씨는 결혼 안 해봤으니까 몰라요. 시어머니 모시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명절마다 이렇게 친척들 맞이하고 음식 준비하고 진짜 미치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선아. 며느리가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결혼 후 처음으로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당장 민정이한테 사과해.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죠. 네. 제가 왜요? 민정이는 너 도와주려고 한 거야. 그런데 넌 계속 동생을 무시하고 공격했어. 결혼 안 해봤으니까 몰라. 시집살이 몰라. 명절 스트레스 몰라.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는 맨날 아가씨 편만 드시네요. 저는요? 저도 힘들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쌓인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네가 힘들었다고. 그동안 명절 때 부산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편하게 쉬었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쌓였던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가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새벽부터 일어나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하는 동안 넌 거실에서 TV 봤어. 우주랑 놀고 책 읽고 낮잠 자고. 내가 허리 아프다고 해도 한 번도 안 도와줬어.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니까 어머니가 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내가 하겠다고 했지. 근데 넌 한 번이라도 배우려고 했어? 그동안 단 한 번이라도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한 적 있니?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내가 준비한다고 해서 얼마나 기대했는지 알아? 드디어 우리 며느리가 철이 들었구나. 명절의 무게를 알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뭐야? 냉동만두, 배달 갈비찜? 이게 내가 준비한 거야? 며느리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저는 이게 최선이었어요. 저는 요리를 못해요. 그동안 한 번이라도 배우려고 노력했어? 아니잖아. 내가 다 해주니까 편했던 거지. 그러고도 명절이 힘들다고. 시집살이가 스트레스라고 남편이 저를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해. 이러면 안 돼.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당신 그만해요. 당신은 그동안 소파에 앉아서 TV만 봤잖아요. 며느리 옆에서. 당신이 한 번이라도 부엌에 들어와서 나 도와줬어요? 장이라도 한 번 같이 봐줬어요? 남편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어요. 아들 현수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선아도 힘들었어요.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는 게 쉽지 않아요. 너도 닥쳐. 저는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넌 내 엄마가 명절 때마다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니? 넌 내 아내 편만 들었지. 내 엄마는 생각 안 했잖아. 거실에 있던 친척들이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가족 단톡방을 열었어요. 손가락으로 천천히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다음부터 명절은 각자 알아서 하세요. 저는 더 이상 명절 준비 안 합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메시지가 올라갔어요. 단톡방에 있던 모든 가족이 그 메시지를 봤을 겁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흐느끼고 아들이 당황하고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친척들은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민정이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안 괜찮아. 더 이상 못 참겠어. 나 전주 내려갈 거야. 엄마, 그래도 민정아, 너도 봤지? 언니가 너한테 한 말. 넌 결혼 안 해봤으니까 몰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언니는 너를 무시했어. 그리고 딸 같은 며느리는 정말 없구나. 엄마는 지 고생하는 거 싫어서 그동안 그렇게 잘해줬는데 뭐 그동안 시집살이를 했다고. 민정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언니도 힘들었나 봐요. 힘들면 그렇게 말해도 돼? 저는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민정아, 같이 가자. 여기 더 있어봤자 서로 상처만 돼. 민정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방에서 나왔어요. 거실에서 며느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다독이고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다음 명절에는 각자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제 명절 안 지낼 겁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울면서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민정이가 제 뒤를 따라왔고 남편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저는 눈물을 참았어요. 아파트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날씨가 정말 좋았지만
제 마음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집으로 바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내려가는 기차 예약은 내일이었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딸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빌딩들이 지나갔어요. 저는 그 빌딩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동안 참아온 게 이렇게 끝나는구나. 설이 지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선 연락이 없었어요. 아들 현수도 며느리 선아도 전화 한 통 없었죠. 저는 그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요. 전주로 돌아온 뒤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집안일을 하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계속 그날 일이 떠올랐어요. 선아가 민정이한테 했던 말, 저에게 했던 말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기억났죠. 밤에 잠을 이루기가 힘들었어요. 눈을 감으면 그 장면들이 되살아났거든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너무 심하게 한 걸까요?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억울하기도 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며느리를 배려했고, 편하게 해주려고 했고, 명절 준비도 다 제가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제 딸을 상처 주고, 저한테도 함부로 대했어요. 제가 화낼 만하지 않나요? 민정이가 걱정돼서 전화했어요. 딸은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에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제 마음이 더 아팠죠. 명절에 와서 기분 좋게 보내야 하는데 오히려 상처만 받고 간 거예요. 남편도 별말이 없었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며느리도 반성할 거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정말 그럴까요? 설이 지난 지 3주째 되는 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감자를 깎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선아였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뭐라고 할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선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는 감자 깎던 손을 멈추고 거실로 나갔어요. 소파에 앉아서 통화를 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선아의 목소리에서 울먹임이 들렸어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가씨한테도, 어머니한테도 정말 죄송해요. 선아는 울고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제 마음도 무너졌어요. 며느리도 힘들었구나. 며느리도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구나. 그날 제가 너무 감정이 올라왔어요. 명절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훨씬 힘들더라고요. 제가 준비한다고 큰 소리 쳐놓고 그냥 재료 사서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인터넷 찾아보고 막상 손질하고 요리하는 걸 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다시 깨달았어요. 선아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명절 준비가 얼마나 힘든지, 제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요. 어머니가 그동안 혼자 다 하신 거였어요. 매년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다 해주시니까 편하게만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님이 저 시집살이 안 시키려고 하셨던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선아는 계속 울면서 사과했어요. 아가씨한테 한 말도 정말 죄송하다고, 아가씨를 다시 만나면 꼭 사과하고 싶다고 했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앞으로는 정말 잘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요. 저는 전화통화를 하며 눈물이 났어요.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가 느껴졌거든요. 며느리도 반성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도 힘들었던 거죠. 선아야, 나도 미안해. 엄마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당연히 화내실 만했어요. 제가 선을 넘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라도 안 하셨으면 저는 계속 처없이 굴었을 거예요. 우리는 한참 동안 전화로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았죠. 선아는 명절 준비가 왜 힘든지 이제야 알았다고, 어머니를 존경한다고 했어요. 저도 며느리가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래. 나도 좀 생각해봤어. 어쩌면 내가 너무 다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 처음부터 같이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제가 배워야 했는데
안 배운 거예요. 앞으로는 진짜 배울게요. 어머니한테 제대로 배워서 제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선아의 약속을 들으며 저는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며느리가 변할 수 있겠구나.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겠구나 싶었죠. 아가씨한테도 꼭 전화할게요.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할게요. 그래, 민정이도 이해할 거야. 착한 애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의 사과를 받았어요. 진심으로 용서했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정말로 앞으로는 달라질까요? 며느리가 약속을 지킬까요? 다음 명절에는 정말 같이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의심이 들었어요. 변하겠다고 말하는 건 쉽지만 실제로 변하는 건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마음속에 생긴 상처가 쉽게 아물 것 같지 않았어요. 그동안 딸이라 생각하고 배려해줬던 마음을 몰랐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용서는 했지만 잊을 수는 없었어요. 몇 주가 지나고 현순의 식구가 찾아왔어요. 선아는 제 앞에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다시 한번 사과했고요. 우주도 데리고 왔는데 손주를 보니 미소가 나왔어요. 선아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음 명절에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 엄마도 마음 정리가 좀 더 필요해.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한다고 기다리겠다고 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화나서 말하기는 했지만 정말 명절을 지내지 말까요? 어쩌면 명절날 거리를 두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각자의 집에서 각자 보내는 거요. 그럼 서로 부담도 없고 갈등도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게 정답일까요? 손주도 보고 싶고 가족이 모이는 명절의 의미도 있는데요. 다가오는 명절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해요. 또 그렇게 될까봐 두렵거든요. 또 혼자 준비하게 될까봐, 또 며느리와 갈등이 생길까봐요. 아니면 정말로 며느리와 같이 준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처음부터 역할을 나누고 같이 일하는 거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굳어진 패턴을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도 서운해요. 며느리를 용서했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남아있어요. 그동안 쌓였던 외로움, 피로, 서운함이 한 번의 사과로 다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두려워요. 다음 명절이 또 그런 일이 생길까 봐요. 또 제가 모든 걸 짊어지고 또 힘들어하고 또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닐까 하고요. 저는 며느리를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요. 선아는 제 손주의 엄마고 제 아들의 아내예요. 가족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좋을지 답이 안 보여요. 혹시 여러분 중에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명절 때문에 며느리나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으신 분들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거리를 두셨나요? 아니면 함께하는 방법을 찾으셨나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명절을 아예 안 보내자니 그것도 서글프고 그렇다고 또 같이 보내자니 두렵고요. 며느리는 변하겠다고 했지만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제 마음은 또다시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조언이 있으시다면,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혼자서는 답을 찾기가 너무 어렵네요. 명희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명절은 완벽한 음식을 만드는 날이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죠. 가족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다시 손을 내밀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 아닐까요? 여러분 곁에도 혹시 말없이 수고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한번 안아드리세요. 고마워요, 사랑해요라고 말씀해드리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버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